그 중에서 한 100, 한 20,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낮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여기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때 만드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 부동산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이렇게 버는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제일 먼저 1억 가지고 뭘 산다? 아파트 산다. 샀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전세 넣는다. 7천만 원 중 전세 넣는다. 현장했죠? 현재 놔두고 7천만 원 뺐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또 어디로 간다? 은행 간다. 은행 가서 대출 빼면 또 얼마 빼죠? 7천만 원 빼죠. 70% 해주니까. 전세 70%, 대출 70%면 1억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면요. 1억 4천 금방 만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 3, 4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럼 1억 4천을 내가 받았죠. 그걸 가지고 또 아파트 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다?
이번엔 1억 5천 주고 샀죠. 1억 5천 주고 사서 그거 들고 또 뭘 해야죠? 전세 놔요. 그럼 1억 주고 전세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전세 오고 난 다음에 그거 손에 두고 또 어디 가죠? 은행 가요. 또 대출 받아요. 그럼 얼마 돼? 또 1억 받죠. 그러면 1억 갖고 1년에 2억만 들고 나 모르겠다고 돈다? 자빠지면은 그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낙찰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 받는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둘이 어쩐다? 싸우는 거예요. 세입자하고 낙찰 받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임대차 보호법 만들기 전에 누가 이겨요? 낙찰자가 왜 이기죠? 싸움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기는 거지. 힘센 사람이 이기지. 그럼 누가 힘내? 낙찰자하고 그 세입자하고 누가 힘이 세요? 누가 힘이 세요? 뭘 누가 힘이 세? 판사님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세지. 그럼 판사님이 낙찰자 편 들어줘요? 세입자 편 들어줘요? 네? 낙찰자 편 들어주는 건 왜? 낙찰자는 물건을 샀으니까 물건법에 속해 있고 전세 든 사람은 채권법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보다 세입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선순위지만은 선순위, 후순위를 따질 때는 뭐냐면 이 물건법일 때는 순서에서 앞선 사람이 빠른데 그 앞선 사람이 다시 말하면 물건법에는 채권법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인 낙찰자가 된다? 채권법의 선순위 채권법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다?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거예요. 강제집행은 나가야 되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버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수도 있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한 사람은 어떤가? 하루아침에 길에 내앉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뭔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물건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전세 등기 해주자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시 말하면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협조가 해야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실정이었다니까 집주인이 전세 등기 해달라고? 나가 그러면 너 말고도 전세 등기 해달라는 사람 말고도 나가 이러다 보니까 올명이 가자먹기로 어떤다?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 만드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칭찬하는 것이 전도 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대차 그 보호법의 핵심은 전세 등기 해달라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계약서를 가지고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 확정일자를 받게끔 되면 그것이 전세 등기한 거와 동일하게끔 해준다 해서 채권이 물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전입을 하고 전입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거주의 요건입니다. 전입과 거주의 요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뭘 해야 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면 제일 먼저 뭐만 해야 된다?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봤더니 전입은 돼 있는데 거주를 할 수 있지 않다.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
전입, 거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적 입자를 받지 않았어도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을 때는 제3자에게 영역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적 입자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이것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어 놓고 그럴 때 쌍칼 대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세입자는 법원에다가 배당으로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돈을 받아갈 수도 있고 법원에서 받기 싫다. 난 낙찰자한테 받겠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한테다가 대항력으로 받아갈 수 있다. 쌍칼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전입이 했는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죠.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당 요구를 해도 순서에 의해서 그런다? 순위의 지지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뭐냐면 대항력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세입자는 전입자는 있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항력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낙찰자가 입찰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끔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일 때 세입자를 금액을 보호한다는 얘기이지 세입자가 아닌데 전세금이 없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하더라도 이것이 세입자냐 세입자가 아니냐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낸 거 하나는 어떤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전두환 정부 때 86 아시안 게임을 했죠. 기억 안 나세요? 네네. 86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86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어떤다? 그 주택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그 노태우 정부에서 치렀지만은 만들기는 그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88 올림픽을 치르는 데 대한 주택 공급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때문에 공급을 하고 88 올림픽 때문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한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게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전두환 정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정부가 누구였었죠? 노태우 정부로 어떤다? 넘어간 겁니다.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바로 어떤다? 88 올림픽을 치렀죠. 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제일 먼저 88년도 2월 달에 갖고 88년도 이제 7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이 노태우 정부에서 했는데 올림픽이 몇 년마다 한 번 열리죠? 4년마다. 그럼 88년대 한국에서 했으니까 그 전에 올림픽은 언제 열었죠?
84년대 어디서 올림픽 했습니까? LA LA 올림픽만 했습니까? 모스크바에서 올림픽 하지 않았었습니까? 동서진영에서 나눠서 했죠. 뭐, 그 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은 공산주의권대로 그 올림픽을 치렀고, 84년도에는 그 민주자유진영 자유대에서 올림픽을 두 군데서 따로 치렀었습니다. 근데, 8년 만에, 8년, 그러니까, 8년 만에, 처음으로 동서진영이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올림픽을 치르게끔 된 겁니다. 제가 박정희 정부 때도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확실히 우월하다고 북한에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 정비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판자촌만 있고 그 지혜꾼에다가 거지들만 있다고 어떤다? 온 선전을 다 했죠. 특히 그 중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때까지도 그 반공주의를 해서 공산국가와는 교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공산권에다가 전부 다 북한은 잘 살고 남한은 잘못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의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산다는지 관심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에 88 올림픽이 돼갖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자유 국가에서도 88 올림픽을 치르러 옵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동구권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 우습게 봐 잘 사는 나라로 잘 사는 시작. 88년대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봐. 지금은 G7까지 올라가는 그 G20에는 G7까지 좀 올라가서 뭐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우리 안 사장님은 중국에도 유럽에도 많이 가셨으니까 공산주의 국가 때는 안 가셨댔죠? 예, 들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건 확실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발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탱크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런데 가장 못 만드는 게 뭐라면은 생활 필수품은 못 만들어요. 스타킹 또는 무슨 여자를 위한 생리대,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드는 건 아주 어떤다? 떨어집니다. 요새는 그런지도 모르겠네. 그 러시아에서는 아침에 먹으려고 빵을 사려면 줄을 쓴대 안 쓴대요? 지금 안 씁니다. 지금 안 사요? 예, 지금. 제가 그 블라디보스토크 갔는데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면 줄 한 1시간 쓰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던 곳에서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못 산다고 생각하고 올림픽 때문에 한국으로 왔는데 와서 봤더니 아주 조그마한 그 앞에 슈퍼라는 곳에서는 2불, 3불만 줘도 5불, 10불만 줘도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귀한 스타킹이 있다 없다? 먹을 빵을 줄을 서서 가서 보면 있어요. 사실 보게끔 되면은 이것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식인들이 와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왔었는데 와보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깜짝 놀라고 갔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놀랬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나도 가서 보고 놀랄 표정을 본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 그렇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자기네들만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념이 대한민국에 잘 사는 거 보고 이념이 어떻게 한다? 이미 깨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사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와는 수교가 없었는데 이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것하고 수교를 시작하는데 이때에 로테오 정부에서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어떻게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단교를 가죠. 우리 대만에 있는 대사관이 어디에 있었죠? 네? 네? 명동 들어간 입구에 있잖아요. 그거를 대만에서 뺏어갖고 중국한테. 그러니까 대만에서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 있는 한 4, 5억 되죠. 5억의 중국과 수교를 시작해서 수출을 시작하고 이 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와 수출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된다? 더블로 뛰면서 경제가 급격히 어떻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나만 올림픽이 이제 7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올림픽을 치렀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 이거 분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미분양돼서 그 찍어서 분양했습니다. 나중에 한 4, 5개월 후까지 미분양이 되고 그냥 나중에 찍어서 팔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올림픽을 준비해서 앞에 있는 전단정부에서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을 했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이 미달이 돼가지고 찍어서까지 분양을 해갖고 그것을 올림픽을 끝난 연말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한 것은 뭐냐면 동구권하고 어떻게 한다? 수교를 두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수교를 두는 바람에 수출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3년차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공급은 안 했고 경제 수준은 어쩌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웬만한 속도가 아니다. 생각해보시오. 만약에 우리 아들아님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집이 없는데 집부터 사, 차부터 사. 집부터. 근데 요새 젊은 차부터 많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어떤다? 집부터 먼저 살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너도 나보고 집을 사야겠다고 집을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란 노태우 정부에서 3년차 될 때에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이 집값을 잡을 방법을 어떤다?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가 몇 개월 만에 계획을 잡아서 발표합니다.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1년에 20만 원씩 10년간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5개 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건설회사가 공급을 하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리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데까지 또 3년이 걸린다면 6년이 걸리는 거죠. 6년. 그러니까 6년 후서부터 어떻게 한다? 매년 20만 원씩 건설을 해서 10년 동안을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게끔 됩니다. 발표가 나니까 집값이 올라가던 것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듣고 국민들은 주춤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승질이 난 거예요. 승질이 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내가 본 건 아닌데 다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나 임기 2년 남았는데 이제 3년 차 들어갔으니 한 2년 반 남았는데 뭐 앞으로 6년 후에 20만 원씩 10년 동안 건설한다고? 야, 그건 차기 대통령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일은 그때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여하지 말고 너는 내 임기 때 집값 잡을래? 집에 와서 애 볼래? 손 잡을래? 아니면 잡을래? 그러니까 잡는다 그래? 손 잡은다 그래? 잘겠습니다. 그럼 고쳐갖고 다시 발표해. 6년 후에 20만 원씩 10년 동안 공급한다는 것이 한 달 만에 2년 후부터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2년 후부터 10만 원을 공급한다 해갖고 제일 먼저 이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이 신도시 만들 자재를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수용을 해서 시범단지를 만들겠고. 그러니까 그 시범단지는 빨리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을 해서 그런다? 아파트를 3년이 걸리는 거를 어떤 1년 반 만에 짓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1년 만에 만들고,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노태우 정부 끝나기 한 6개월 전서부터 그런다? 분양이 시작하게끔 돼서 입주하게끔 그렇게 만들게끔 계획을 잡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만에 땅을 하고 1년 반 만에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라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3년 동안 짓던 거를 1년 반 만에 지으라 그러면 지어야 돼, 못 지어야 돼? 짓는다 그래, 못 짓는다 그래? 지낸다고 해야지 대통령.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태우 대통령 전에 무슨 대통령이었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큰 회사 하나 없어진 거 아세요? 국제그룹이 없어졌죠? 국제그룹이 왜 없어졌어요? 신재라고 후보나 보면 그 정부 지도자한테 잘못 보여서 없어졌죠. 근데 그 앞에 정부가 그랬는데 뒤에 정부도 앞에 정부하고 친구 정부죠. 그 앞에 정부에서 그랬으니까 뒤 정부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참 5공비리 6공비리 나오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앞에 정부에서 시범을 벌써 국제종합 하나 없애버렸죠. 국제종합상사 없애버렸죠. 그 뒤에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돈 갖고 오라 그랬어. 얼굴 한번 회장도 보고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알아서 돈 가져갔던가 아니 몇십억씩 가져갔던가 50억, 70억, 100억 가져갔던 것이 알아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게 육봉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말하면 얼굴만 한번 보자고 해도 된다? 돈을 갖다 줄 때에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건설회사 보고 아파트 지자 하는데 못 짓겠다고 할 건설회사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무조건 짓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1년 반 만에 20만 원을 시범단지를 건설하는데 산술로 보면 20만 원을 공급하면은 주택값이 잡히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1년 반 안에 20만 원을 지을 수 있는 자재와 건설 인력이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설회사들이 이 땅에서 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생각나십니까? 2,800원 했던 시멘트가 15,000원가도 없습니다. 모래가 없어서 바닷모래 쓰고 타일루가 없었고 양전기가 없었습니다. 이 난리 칠 때입니다. 제가 이게 이런 얘기 잠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겠다. 저는 제가 그 한양시설에 근무했다가 쿠웨이트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저는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그 당시에 이 쿠웨이트에서 같이 근무하던 애들끼리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그 당시에 지금 르망이라는 차 아세요? 옛날에 대우르망이 유명했었죠. 그 제 친구 애가 우리 모임에 르망을 타고 나왔었어요. 르망 참 잘 나가고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때에 제가 뭘 갖고 나왔냐면 봉고 라인을 갖고 나왔어요. 모임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왜 르망을 팔아버리고 봉고 라인이 왔더니 내 친구가 하는 얘기다. 아, 말도 마라. 왜 그랬더니 잡부가 없어, 잡부가. 이거 언제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하는데, 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면 그 한양주택의 대표이사가 배종렬 그 회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험 밑에서 뭐라 하면 배구라라고 그래, 배구라. 우리 별명이. 야, 배구라가 얼마 전에 나 불러가지고 각서 하나 쓰라고 했더라. 썼더니 뭐냐면 거기 뭐야 그 여기 분당에 시범 아파트 소작으로 내보내주면서 몇 월 며칠까지 끝나면 진급, 못 끝나면 사표 수리야 하고 사표하는 거 어떻게 한다? 써놓고 내가 현장 나간 거야. 근데 뭐 없어?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자재가 없다 그랬죠. 시멘트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잡부가 없대. 그래서 봉고 라인 사가지고 아침이면 노인정 들려갖고 그래도 노인정 중에서 저 조금 힘쓰는 사람 몇 명 자기가 데리고 된다? 현장 간다는 거야. 또 설명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한테? 야, 시멘트를 안 주지 않냐? 쓱 지나가 그 자재 담당 전무이사한테 가서 방에까지 날 쫓아가갖고 시멘트 달라고 난리 쳤지 않냐? 그랬더니 난리 쳤더니 시멘트를 수입해서 주더라. 중국산 시멘트. 그래서 그 시멘트를 공급을 쳤거든. 20일이 지나서 안 굳는 거야. 이게 대체 뭐 한 얘기예요. 안 굳는 거야. 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다 달아서 해놔가지고 나중에 중국산 시멘트하고 국산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공구리 치고 지금 말이 아니다 말이. 이러던 시기에 있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20만 원을 공급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10,000불 이상 되다 보니까 10,000불 이상 됐을 때는 이 아파트 공급만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5번에 뭘 만들었죠? 한국 마사회법 만들었죠. 경마, 경륜 경정법 제정됐죠. 이 당시에 제가 우리 집에서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만평에다가 누가 이런 거를 투고를 했더구만.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 정부를 진짜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경제가 의해서 집만 공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 같지만은 시중에 떠도는 그 여윳돈이 자기가 꼭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사놓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야? 경마, 경전, 경륜 이런 것도 만들게끔 되는데 이것이 경마, 경전, 경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어떤 안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만불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뭘 하게 되면 주식을 하겠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5천서부터 만불 갈 때는 은행의 이자를 낮춰가지고 주식을 사면 주식의 배당이 은행의 이자, 고정금리 은행 이자보다 배당이 더 나가게끔 하면 누구든지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주식을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건 5년에서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1년, 2년 안에 이게 한꺼번에 지금 너무 돈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국민들에게 주식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은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너무 빨리 올라가다 못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경마, 경정, 경륜을 해갖고 도박을 얻는다?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주식을 가르친다 해갖고 이 당시 여기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주, 포철주를 국민주라고 해서 이것을 10,000원이가 20,000원 주고 사면은 향후 이것이 50,000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해갖고 10주, 10매주씩 얻는다? 그거를 갖고 있던 거 그거를 풀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식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에서 우리 그러니까 자기 여윳돈이 있으면 그 여윳돈을 주머니에다 갖고 있지 않고 어디다 투자하려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다?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고 어떤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그게 최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다? 주식을 어떤다? 가르치게끔 되고 그래도 빼는 것은 어디다 빼는 게? 도박으로 들어가 빼내는 겁니다. 이 일본에도 또 집값이 올라갔다 보니까 시내 곳곳에 들어가 빠짐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해갖고 도박으로 해갖고 들어가 일정한 금액을 빼내게끔 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다? 시작하게끔 됩니다. 결국은 이 노태우 정부에서 이렇게 애쓰고 시작을 해서 애를 썼지만은 2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그대로 든다? 흘러가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다? 이 노태우 정부는 그걸 그대로 든다? 넘겨준 거죠.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이 완전히 안정이 됐어요. 부동산이 왜 안정이 됐냐면은 앞에 정부에서 5개 신도시를 가지고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매년 20만 원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를 않고 그대로 든다? 보합대로 있고
이 당시에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은행 이자를 내서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기 월급 받아갖고 이자를 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게 되고, 이때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투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잡히다 보니까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사서 은행 이자로 된다 내고 있다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은행 이자만 계속 몇 년을 내고 그것을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우스푸어. 그게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자기 그 월급 받는 것에 한 30% 이상을 30% 40% 이상을 어떤다? 이자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딱 사람만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이자로 줘야 되는 걸 보고 하우스 투어 이런 것이 생겨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더더군다나 뭐를 했냐면 금융실명제를 했죠. 근데 금융실명제만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살았던 부동산을 어떤다 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끔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우리 모집한 그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김영삼 정부 때. 이 부동산 실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제가 제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놓은 곳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동산 실명제로 해서 실명을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제 친구를 만나서 그 아파트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냐 이거 내 아픈데 왜 네가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거 소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 그럼 내가 그분에게 소송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소송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응? 해야 됩니다. 안 좋아하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해야지?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실명회가 지난지 오래돼서 네? 해야 돼. 해야 돼요? 해도 필요할 거 없죠. 상대편도 자신 있으니까 자기거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는 그 얘기를 판사님한테 가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해라. 그러나 사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를 판사님 앞에 가서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은 포기하는 게 맞다. 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송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했을 때에 사실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 데는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소송을 하려면 뭘 만들어내라? 입증 자료를 만들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받았을 때에 뭘 했을 때 반드시 뭐야?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놔라. 자, 제가 이 경매를 소송으로 하지 않았을까 많이? 소송을 하다가 가서 보면 내가 법정에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소송을 하게끔 되면 내가 미리 가서 앉아있다 보면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저기
그 재판하는 걸 저도 가끔 가다 봅니다. 요새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그 소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판부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같이 묶어버리는데 옛날에는 같이 묶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그 판단들이 했는데 그때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지간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주니까 갚으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5천만 원 보낸 것은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떤다? 그 입금한 자료도 있고 송금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야 친구 중간에 저거 돈을 빌리고 뭘 또 재판까지 하냐. 못 갚아주니까 미안하다든지 나중에 갚겠다든지 하면 그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원고가 다 끝나고 나니까 피고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제 친구가 저한테 몇 월 며칠 날 몇 통장으로 돈 보내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빌린 거 아닙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저는 원래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주식 투자를 잘해갖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게 돈을 버는 걸 자랑을 하자.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 것도 어떤다? 그 주식으로 같이 투자해서 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떤다?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식이 어떤다? 떨어져갖고 손해를 보게끔 된 겁니다. 자기가 나한테다가 주식을 투자해달라고 믿고 투자를 해달라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지만은 먼저 뻔과 달리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손해보았는데 이것을 나보고 돈을 빌려간 거로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장 입증 자료가 빌려준 거야, 투자를 한 거야. 투자가 판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증 자료에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그 돈 달라고 소송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야죠. 야,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얼마로 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얘 몇 월 며칠까지 주기로 하고 안 가냐? 그러면 상대편이 무슨 소리냐 이거 주식을 투자하기로 하는 건데 뭐 갑자기 무슨 던지냐고 나오든지 진짜로 빌려준 거면 아 언제까지 갖겠다든지 주식을 투자하려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른다 이거지. 자기네들만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거 볼 때 뭘 남겨놔라? 입증 자료를 반드시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입증 자료를 안 만들어 놨을 때는 돈을 주거나 뭘 했을 때는 안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좀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주든지 내가 엄마한테 돈을 주더라도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입증 자료를 남기는 거고 아버지인데 뭐 말로는 갚으세요.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아버지인데 뭐 안 갚으면 어때? 할 때는 입증 자료 안 만들어놔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보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정부가 누구였어요?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았고 한 개를 만들어 놔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들어 한 개를 만들어 놨다. 그 외에는 전두환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은 이 88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충분히 해놨었다. 그 다음에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앞에 정부에서 부동산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를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돼서 1년 동안 그런다? 찍어서 팔게끔 만들었다. 다만 노태우 정부에서는 수요가 없던 공산권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거래가 없던 것을 그런다? 거래를 틀면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어떻게 갑자기 어떠나 2배가 확 뛰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5개 신도시를 그때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다음 정부에서 그러고 그 정부에서 안 만들면 그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떡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은 앞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그럼 그 뒤에 정부에서 그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놨지만, 그러니까 전단 정부에서 충분히 만들어놨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생각하지 않았다가 경제가 갑자기 들고 뛰는 바람에 3년차 지나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부득이하게 어떻게 한다? 그 신도시를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하고 이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된다? 도박으로 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냐면 주식을 가리켜갖고 국민주라고 해서 주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 돈을 빼내서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게끔 어떻게 한다?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노태우 정부고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그 10년간 2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 정책 그 하에 그대로 가다 보니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이 아파트 부동산 실명제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명이 있던 것을 그대로 든다 다 어떤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늘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이자를 받아서 원금을 챙기려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돼?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돼? 있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남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한민국에다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태우 때부터 경제력이 확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는 세계 각국에서 봤을 때 아직도 한국은 금리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 갖고 있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돈이 있으니까 너 우리 돈 좀 써라. 하고 세계 금리가 2% 뭐 이렇게 됐대. 3% 4%에 싸우고 우리는 4% 5% 6% 7%까지 갔을 때 그 당시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떴는데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뭐 2% 3%에 빌려준다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단기 현금을 갖고 와서 돈 빌려줄 때는 찾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 이전에는 돈 빌리려고 은행에 돈 빌리려고 하면 담보가 확실하든지 담보가 확실하면 뺑이 있어야지 가서 돈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 말고 외국에 있는 외국계에서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빌려 쓰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빌딩을 하나 짓는데 와갖고 렌탈로 돈을 빌려 쓰십시오. 건설회사한테 렌탈로 돈을 빌려 쓰십시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도 잡히고 뭐 다 잡혔는데 뭐를 잡히냐 했더니 다른 거 잡을 거 없이 그럼 우리는 이 건물에 있는 설비, 엘리베이터 이것만 잡고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된다? 돈을 그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 와서 돈을 빌려줘야지 이자가 남아서 수익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갖고 왔는데 국내에서 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자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이 장기로 해서 10년, 20년으로 빌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단기를 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정부 끝날 때쯤 해갖고
이 단기 대금 못한 3년이 지났으니까 갚아라. 그치.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떤다? 우리나라의 갚을 외화가 어떤다? 없다 보니까 그때 거의 끝날 때쯤 돼서 IMF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달러를 빌렸었는데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못 사.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IMF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IMF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기왕 빌리지 다 부잡고 빌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IMF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하게끔 된 것이 그게 뭐야?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막에 IMF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끔 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